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는 빠지직 송건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입니다. 꼭 알아야 하는 전기 공식 10가지. 바꿔 말해서 전기를 공부하는 동안 이 10가지 공식은 우리가 통째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도 많이 쓰이지만 내용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이 10가지 공식이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10가지 공식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기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공식이 중요하고 어떤 개념이 중요한지 그 우선순위를 잡는 게 상당히 힘들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처음 공부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아 이거부터 내가 잡고 시작하면 되는구나.'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넘어질 때는 거대한 돌덩이에 걸려서 넘어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집 앞에 쪼끔 나와 있는 작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전기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거대한 개념들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공식 하나하나들을 제대로 채워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쭉 이어나가다 보니까 결국엔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기초 토대를 확실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공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옴의 법칙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옴이라는 사람이 전압과 전류와 저항에 대한 어떤 관계식을 정리해 놓은 법칙이죠. 그래서 옴의 법칙인데 이렇게 들으면 잘 모르겠다. 그쵸?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 전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가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저항이 하나 있습니다. 전압은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원동력, 전기적인 압력이라 하여 전압이 되는 것이고, 전류는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는 것이고,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한번 내가 막아보겠어! 라고 하는 저항이 되는 것이죠. 흔히 이것을 물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 V라고 하는 전압은 물에서 수압에 좀 대칭이 될 수가 있어요. 비유를 굳이 하자면. 그 다음에 전류는 물에 비유를 할 수가 있고, 저항은 어떤 수도관 혹은 파이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찌꺼기 같은 거. 그게 물의 흐름을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물의 비유를 많이 하죠. 이 세 친구들의 관계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옴은 이런 법칙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V는 I 곱하기 R의 관계식이 있다라고 옴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전압을 표현하고 싶으면 그냥 전류와 저항을 곱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걸 이항 정리를 해보면 I는 뭐예요? R분의 그 다음에 V 이렇게 가는 것이고 R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R은 I분의 V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가 여러분 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셋 중에 하나만 암기를 하고 이항 정리를 해서 내용을 풀어나가면 굳이 세 개 다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V는 IR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이항 정리해 주시는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항 정리는 이런 거예요. 내가 전류만 표현을 하고 싶더라. 그러면 전류만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을 넘길 때 이제 분모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R분의 V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 나는 R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면 I만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R은 I분의 V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형태로 옴의 법칙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사용이 되는 겁니까? 바로 이런 곳에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회로를 하나 그려봤는데 여기에 전압이 있고 여기서 전압을 공급해 주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고 그리고 저항이 여기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전류와 저항 값을 알면 전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내가 전류값 알려줄게, 저항값 알려줄게, 너 전압 구할 수 있어? 그러면 V는 IR 써서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V를 알려주고 I를 알려주고 R 값을 구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되는 거고 전류도 마찬가지로 V 알려주고 저항 알려주면 I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옴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회로 내에서 V와 I와 R의 관계식을 나타내더라. 이 옴의 법칙을 시작으로 굉장히 많은 공식들이 파생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이 꼭 가지고 가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르요프 법칙입니다. 키르요프라는 사람이 발견한 법칙이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KCL, KCL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KVL이 있습니다. KVL.
그래서 보통 우리가 KCL을 키르요프 커런트 로우라 그래서 키르요프 전류 법칙이 되는 것이고 KVL은 그럼 뭐예요? 키르요프라는 사람이 전압에 대한 법칙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키르요프 볼테이지 로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법칙이고 얘가 2법칙이에요. 1법칙은 전류 법칙이고 2법칙은 전압 법칙입니다. 그래서 1법칙을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예를 들어 어떤 접속점이 있어요. 이 접속점을 기준으로 들어오는 전류가 하나 있고 또 이렇게 빠져나가는 전류가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또 들어오는 전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오는 전류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거는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나 빠져나가는 거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곳을 I1, I2, I3라는 전류가 들어올 때 이곳으로 I4의 전류가 흘러나가더라.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기준으로? 지금 여기 접속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그럼 식을 제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식으로 표현하면 I1 더하기 I2 더하기 I3는 I4다 라고 하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예를 들어 이곳에 자동차 한 대, 자동차 두 대, 자동차 두 대 들어오면 총 몇 대 들어온 거예요? 두 대, 두 대, 한 대니까 다섯 대 들어왔죠. 그럼 여기 다섯 대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식으로 표현을 하면 여기 두 대, 두 대, 뭐 한 대 들어오면 다섯 대 나가야죠. 그렇죠. 지금 그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키르요프 법칙은 임의의 접속점, 즉 임의의 노드를 기준으로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더라 이렇게 가지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르요프 제1법칙 전류 법칙은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이 수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KVL을 말씀드리면 정의만 좀 말씀드릴게요. 임의의 폐회로 내에서 공급 전압의 합은 전압 강하의 합과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류가 같아야 됐다면 이제 전압이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 회로를 잠깐 빌려와 볼게요. 여기 전압원 있죠. 여기 저항 있죠. 여기서 전압을 만들어냈으면 이곳에서 전압을 소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히 소비라는 표현보다는 전압을 갉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에 100V를 걸었어요. 그럼 여기에도 100V를 깎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만들어낸 것을 전압, 공급 전압이라고 하고 이곳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를 우리는 전압을 갉아먹었다 하여 전압 강하가 되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 저항이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여기 R1, 여기 R2라고 해볼게요. 자, R1과 R2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100을 만들었다면 이 친구 둘이서 반드시 이 100을 나눠 먹어야 돼요. 얘가 40V만큼 먹었으면 얘는 60V만큼 먹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키르요프 제2법칙 전압법칙 KVL이라고 하는 것은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 전압이 하나 더하기 두 개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전압을 갉아먹는 친구들이 또 여기 있다고 하면은 VR1 더하기 VR2 이런 식이 성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식을 다시 회로에 똑같이 그려볼게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얘가 V1이에요. 그리고 전압원을 하나 더, 임의로 하나 더 그렸다고 해볼게요. V2, 그 다음에 저항 하나 더, R1, R2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V1과 V2는 뭐예요? 전압을 공급해주는 친구들이죠. 즉 이 친구들은 공급 전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는 그 전압을 갉아 먹는 애들이죠. 즉 전압 강화를 일으키는 쪽이죠. 그래서 R1에서의 전압 강화를 VR1, R2에서의 전압 강화를 VR2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런 내용을 인지해 주시면 되고 결국엔 이 친구가 뭐라고요? 공급 전압. 이 친구는 전압 강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맞는 전압은 반드시 부하 측에서 다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것이 뭐다? KVL이다. 그래서 키르요프 법칙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내용만 가지고 가시면 추후에 이제 공부하실 때 이런 거였구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까지 살펴봤고 세 번째 합성 저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합성 저항입니다. 우리가 저항을 합성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뭐 직렬이든 병렬이든 회로를 간단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원하는 어떤 회로를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합성 저항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렬에서는 보통 이런 회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런 회로가 있으면 이거 하나로 합쳐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합성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저항을 하나의 저항으로 합쳐놓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를 더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직렬은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요. 맨날 직렬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진 않죠. 직렬은 그냥 이게 R3, R4, R5까지 쭉쭉쭉 있어도 단순하게 더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병렬해서 살짝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 회로도 하나로 합쳐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회로 간단하게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R1과 R2를 하나로 합친 것을 RT라고 했을 때 그냥 R1과 R2를 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렬에서는 그게 안 돼요. 병렬에서는 그게 안 돼서 이렇게 정석적으로 병렬 합성 저항 공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저항 분의 1, 두 번째 저항 분의 1 해서 더한 다음에 전체의 역수를 취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통분하면 그 유명한 합분의 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합분의 곱, 합분의 곱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병렬에서 합분의 곱을 사용하면 되더라.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지금 R1과 R2를 하나로 합친 게 뭐라고요? 여기 RT 저항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도 R1과 R2를 하나로 합친 게 뭐라고요? RT라고요. 그런데 서로 지금 더해지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이것이 바로 직렬과 병렬의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직렬은 단순히 다 더하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병렬은 요 R2까지만 있으면 즉 저항이 두 개만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단순하게 우리가 합분의 곱으로 가면 된다고요. 굳이 이거 안 하고 그냥 합분의 곱, 합분의 곱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저항이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셋, 세 개 이상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R1, R2, R3니까 이것도 그냥 다 더한 것분에 다 곱한 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항이 3개 이상 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 이 공식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3개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 단순하게 R3분의 1을 추가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만 좀 유의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합분의 곱은 언제만 쓸 수 있다? 저항 두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식입니다. 삼각비. 여러분 삼각비. 이름만 들어도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해지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삼각비 정말 친근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삼각비 하면 뭐가 먼저 떠올라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직각삼각형 뭐 이런 게 떠오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그 삼각형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삼각형과 친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직각삼각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런 표시를 하잖아요. 이게 여기가 90도입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타는 이제 의미로만 말씀드리면 어떤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지금은 뭐 그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삼각비에서 어떤 부분을 잘 봐야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딱 봐도 이거 뭐예요, 여러분? 밑에 있으니까 밑변이잖아요. 밑변을 전 A라고 놔볼게요. 이거 높이죠. 높이를 B로 놔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저기 대각선 보이십니까? 요 대각선. 대각선을 그럼 C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A와 B와 C 밑변 높이 대각선의 길이를 활용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끌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어떻게 하냐? 자, 사인 세타는 자 반드시 빗변분의 높이로 가는 거예요. 사인은. 그래서 C분의 B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들어가야 되겠죠. 코사인은 대각선분의 밑변입니다. 그래서 C분의 밑변이 A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젠트도 좀 표현을 하고 싶네요.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예요. 그래서 A분의 B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꼭 알고 있으면 좋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요 코사인 세타 있죠. 요거 C분의 A 즉 대각선 분의 밑변 이 내용은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특히나 여러분 이 부분 한 번 더 강조드리니까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요? C분의 A 그리고 딱 봐도 여기 C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C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중에 불리는 그 역률이라는 거예요. 역률. 역률은 실질적인 거와 어떤 전체적인 거와
B를 따지는 건데 전체분의 실질적인 것을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은 나중에 아셔도 되고 지금 할 건 뭐예요? 코사인 보고 사인 보고 탄젠트 보고 이걸 보고 이끌어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나중에 세타를 구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 모두로 세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 탄젠트 활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탄젠트는 탄젠트인데 여기 마이너스 1이 붙으면 아크탄젠트가 되거든요. 탄젠트의 역함수죠. 그래서 이게 a분의 b를 하면 세타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뭐 한 거예요? 세타와 a분의 b 자리 바꾸고 마이너스 1만 해준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세타가 이 세타거든요. a 값과 b 값만 알고 있으면 이 세타 값을 탄젠트를 활용해서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 내용까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삼각비에서 추가적으로 정말 여러분 꿀팁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런 게 있어요. 특수 공식이라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라는 특수 공식이 있습니다. 자, 이 공식을 우리 반드시 이 시간 외우는 걸로 할게요. 아,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하면 그냥 1이 나오는구나.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이거를 알고 계시면 나중에 코사인 값을 알려주고 사인 값 구해달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거 그냥 대입해서 계산기로 돌리면은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막 영어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머리가 근질근질하고 복잡하실 텐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가져가 주세요. 사인은 뭐분의 뭐, 코사인은 뭐분의 뭐, 탄젠트는 뭐분의 뭐. 그리고 각도 구할 땐 이걸 사용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공식은 가져가면 좋다. 이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각비는 이 정도로만 알아보고 우리 5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임피던스 보겠습니다. 여러분 임피던스는 전류를 방해하는 녀석들의 총 집합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Z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방해하는 애가 저항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리액턴스 X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X는 J가 붙어요. 그래서 플러스 J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혹은 마이너스 JX라고도 표현이 가능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플러스를 예시로 많이 드니까 저는 플러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풀어내 볼게요. 그러면 저항 R 더하기 J에 요 X는 뭐냐면요. 리액턴스라 그랬잖아요. 즉 임피던스는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산이에요. 그런데 리액턴스라고 하는 거는 코일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커패시터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일에서 발생하는 리액턴스를 XL, 정확히는 J의 XL이라고 표현하고 커패시터에서 발생하는 리액턴스를 용량성 리액턴스라 그래서 마이너스 J의 XC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이 X가 쪼개질 수가 있는데 XL과 마이너스 XC로 표현이 가능하구나. 자, 그 다음에 저항 R 그대로 오고 J에 여러분 J로 지금 묶은 겁니다. 이거 지금 묶은 거죠. J로.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요 XL은 또 오메가라고 하는 각주파수 혹은 각속도로 하는 거에다가 요 L 인덕턴스를 곱한 값이에요. 그 다음에 요 XC는 오메가에다가 여기 정전 용량 커패시턴스죠. 정전 용량이 커패시턴스입니다. 이거 분의 1 한 것과 같더라.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 친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가볼까요? 마지막. 이렇게도 나중에 문제 풀 때 적용이 돼요. J의 2 파이 F로 풀어져요. 뭐가? 요 오메가가. 그래서 2 파이 F에 L을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 파이 FC 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임피던스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파생될 수 있고 이렇게 파생될 수 있고 이렇게도 파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너 다 외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눈여겨보시면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할 때 이 내용이 딱 스쳐 지나가면서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해가 좀 빨라지실 겁니다. 장담합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복소수 형식이라 그래서 실수와 허수가 같이 있잖아요. 이거를 크기 형식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임피던스의 크기 이렇게 써놓고 이거는 이렇게 제곱을 하는 겁니다. 아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그럼 x 대신에 모두 이 괄호 안에 있는 친구들이 다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건 나중에 응용 과정에서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기 밑변을 그래서 보통 직각삼각형 그릴 때
저항 R로 표현해요. 그리고 여기를 리액턴스 J가 붙어 있잖아요. 요거 J가 90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90도로 쭉 뻗어나가죠. 그래서 여기가 X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보통 여기 XL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다음에 이 대각선을 Z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을 그래서 임피던스 할 때 엄청 그리게 될 거예요. 그때 코사인 세타도 분명히 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맛보기 정도만 여러분 가지고 가시고 해당 내용만 가지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용은 순식값입니다. 순식값이 뭐지? 자, 이게 교류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회로 이론 교류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리면 어떤 V값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파형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Vm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요. 근데 요거는 세타가 아니라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자, 그냥 이 형태 자체를 외워주세요. 이게 뭐라고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순식값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이런 비슷한 형태를 보잖아요. 아, 저거 순식값이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정확히 표현을 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파형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파형을 가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파형이 뭐예요? 여기 요 V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파형이죠. 그래서 사인 파형을 그리는 건데 이건 나중에 할 일이고, 아 결국엔 이게 순식값이 되는구나. 순식값은 어떤 순간적으로 정해지는 값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간만 딱 정의가 되면 요 V값이 딱 정해집니다. 왜 그런지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 친구를 좀 파생시킬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얘는 VM이라고 하는 최대값입니다. 여기 M이 맥스거든요. 최대값은 실효값이라는 것과 루트 2를 곱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루트 2에다가 실효값은 그냥 V라고 써요. 그다음 곱하기 사인에다가 오메가 T 인데 오메가를 아까 2파이 F로 풀었을 수 있다 그랬죠? 2파이 F. 여기서 F는 주파수입니다. 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주율 3.14.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뭐예요 지금? 아, 얘가 최대값인데 이것은 루트 2 곱하기 실효값한 것과 똑같고, 그 다음에 요 사인 파형은 그대로 사인 파형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오메가가 2파이 F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T를 지금 안 썼잖아요. 여기에 T가 쭉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T가 이렇게. 그러면 저 T가 그대로 자, 이 색깔로 해볼까요?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고 세타 값도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루트 2 곱하기 V는 실효값이고 사인 파형이 있고, 즉 사인 파형 앞에 있는 전체가 최대값이죠. 즉 이 친구가 최대값이듯이. 그 다음에 2파이 f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인데 여기서 주파수는 보통 정해진 값이죠. 60Hz. 그 다음에 파이 알고 있고 E 알고 있고 사인 알고 있죠. V 값도 정해지는 값이에요. 그 다음에 요 위상 세타도 정해지는 값입니다. 어떤 위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정해진 거 뭐예요? 요 t 시간이죠. 시간은 흐른다고요. 그래서 특정 시간이 딱 주어지면 나머지 값들은 다 정해진 거기 때문에 어떤 V 값이 짠 하고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순식값입니다. 여러분 순식값 지금 이해 안 되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이 폼 자체를 외워주세요. 그리고 각각이 의미하는 거. 여러분 얘 뭐라고요? 최대. 얘 뭐라고요? 사인 파형. 이 친구 뭐라고요? 각조파수. 그 다음에 이 친구 뭐라고요? 시간. 이 친구 위상. 이렇게만 여러분이 위치 파악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냐면 위상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어요. 빠를 때는 플러스를 써주고 느릴 때는 마이너스를 써주더라.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환이 된다는 것까지 가지고 가주시면 순식값은 이 정도만 해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자, 이어서 일곱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내용입니다. Y결선과 델타 결선인데 여러분이 교류를 배우실 때 삼상을 배울 거예요. 그럼 삼상에서 변압기를 뭐 Y결선한다, 델타 결선한다 이런 말들이 나올 텐데 그때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정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딱 봐도 얘가 뭡니까? Y처럼 생겼죠. Y결선이고 이 친구 델타처럼 생겼죠. 델타 결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3상이니까 A상, B상, C상, A상, B상, C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다 변압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상전압과 선간전압 그리고 선전류와 상전류를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여러분 A와 B 한 상만 보면 돼요. 뭐 B, C, C, A 세 개의 상이 있지만 우리는 한 상만 보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A와 B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선과 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라 하여 VL 선간 전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요? 선간.
전압. 그 다음에 이 친구 여기 한 상, 두 상, 세 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한 상에 걸리는 전압은 뭐예요? 여기 중성선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VP라고 해서 상전압이 되는 겁니다. 상전압. 의미 그대로 다가오시죠? 이 직관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곳에 흐르는 전류는 뭘까요? 그러면 상에 흐르는 전류라 하여 IP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선, 여긴 선이라 그랬잖아요. 선 3개, 상 3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에 흐르는 전류라 하여 선전류 IL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 전류, 여기는 선 전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친구들의 의미를 좀 보면 요 L은 라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선과 선, 라인이잖아요. 선이. 그래서 L을 쓰는 겁니다. 여기도 L을 쓰는 거고. 그다음 P는 왜 P냐? 여기는 상이잖아요. 상, 한 상. 이게 페이스의 약자로서 P로 사용하는 거예요. 페이스가 상이거든요. 어떤 하나의 상.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가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렇습니다. Y결선에서 VL은 VP와 비교를 할 때 몇 배를 해줘야 되냐면 루트 3배를 해줘야 돼요. 딱 봐도 이 친구가 더 커 보이죠? 얘보다. 그래서 루트 3배를 곱하면 VL이 되는 거예요. VP에다가. 그래서 우리나라 배정계통이 3상 4선식인데 이 중성선 쫙 하나 있다고 했을 때 상전압이 220 걸리잖아요. 그리고 선과 선이 380 걸리거든요. 그래서 220에다가 루트 3 곱하면 380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과 선을 따면 380을 쓰는 것이고, 선과 그리고 하나의 중성선을 따면 220V를 사용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고, 어디서 Y결선에서, 그리고 위상 비교도 나올 수 있는데 30도만큼 VL이 VP보다 앞서요. 플러스 30만큼. 그래서 이 내용 가져가 주시고, IL 선 전류는 상 전류와 동일합니다. 위상은 0도 차이, 크게 차이 없어요. 차이가 아예 없죠. 왜? 어차피 여기 직렬 연결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기 직렬이잖아요. 분기 안 되잖아요. 그럼 이 IP가 곧 IL이 되겠죠. 그래서 Y결선에서는, 여러분 여기 Y결선에서는 이런 내용이 형성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돼요. 외웠을 때 여러분 정말 큰 이득을 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이제 바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A와 B 사이에 걸리는 거 그냥 VP 바로 가보죠. 다시 VL이죠. VL 가볼게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위치나 요 위치나 지금 위치가 똑같죠. 그래서 델타 결선에서는 VP와 VL이 같습니다. 왜냐면 이 전압이나 이 전압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VL과 VP가 같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VP.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서로 같다. VL은 VP. 자, 그 다음 이곳에 전류가 흐르겠죠. 이게 IP라 그래서 상전류. 이 노드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IL이라고 해서 선전류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도 관계식이 하나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VL은 뭡니까? VP와 똑같고 위상은 서로 똑같겠죠. 이 친구들은 위상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엔 IL이 있고 IP가 IL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루트 3배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각도는 이번에 마이너스 30도 뒤져요. IP에 비해서 IL은 마이너스 30도만큼 뒤쳐진다. 이렇게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델타 결선에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지금 처음 보시고 이런 회로 자체가 와 이거 처음 보는 회로인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물론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회로의 모든 시작점은 바로 이 관계식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째 내용입니다.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전선에, 여러분 이런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어떤 자기장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이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라는 내용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전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선에 전류 I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자, 위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위쪽으로 흐를 때 여러분 지금 오른손 들어주시고, 왜? 오른나사 법칙이니까 오른손. 이게 그래서 다른 말로 오른나사 말고 오른손 법칙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손 지금 들으셨죠? 그 다음에 너 최고야 라고 하는 그 따봉 표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뭐 따봉 표시가 이렇게 되나요? 너 최고야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그려보면 너 최고야 이렇게. 그러면 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을 전류의 방향이라고 했을 때 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있죠.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장의 방향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러면 감싸지는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요. 자기장이 이렇게 여러 가닥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수백, 수천, 뭐 셀 수가 없겠죠. 자기장이 엄청 나와요. 전 한 가닥만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어떤 묶음을 자속이라고 하는데 자속 형태로 그려볼게요. 아,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구나.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류가 아니 위쪽으로 흐르란 법 있습니까? 아래쪽으로도 흐를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면 반대로 "야 너 최고야." 해서 "너 최고 아니야." 이거 엄지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방향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될걸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른손을 통해서 자속의 방향을 알 수가 있다고 하여 앙펠의 오른손 법칙 혹은 나사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제 법칙을 따서 오른 나사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나사가 들어갈 때 오른쪽으로 돌려야 위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전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른손 법칙, 뭐 오른 나사 법칙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제가 이것을 왜 가져왔냐면 여러분 이런 형태도 있어요. 전선이 저렇게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뭐예요? 코일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요. 코일 형태. 자, 코일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오른손 법칙 위해서 야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헷갈려하지 마시고 지금 전류 흐름 보세요. 쭉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아래로 빠져나오죠. 그러면 2번은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엄지가 전류의 방향이었죠. 나머지 4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고 이번엔 4손가락 4개의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 이렇게 해서 감싸지는 방향이 되지 않습니까? 4개의 손가락을 쭉 하면은. 그러면 엄지가 어디를 향해요? 분명히 이쪽을 향할 거예요. 이렇게 향할 겁니다. 엄지가. 감싸시는 방향이니까. 그래서 자속의 방향이 이렇게 돼요. 아, 여기서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뭐예요? 코일일 때와 직선도체일 때와 저기 자기장의 방향이 다르죠? 우리가 앙펠의 오르나서 법칙을 적용하는 게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친구대로 해석을 하고 만약에 코일 형태면 코일 형태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럼 이걸 왜 알아야 됩니까? 자기장의 방향을. 왜냐하면 나중에 변압기라든지 뭐 발전기, 전동기 나올 때 이 자기장의 방향이 중요해요. 그 방향을 알 때 이 코일이나 직선도체의 자기장의 방향을 파악하는 원리를 알고 있어야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엄지가 전류, 나머지 4손가락 자기장의 방향, 이때 코일과 같은 경우는 4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여겨주시고 9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번째는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법칙이죠. 전자 유도 법칙. 엄청 유명한데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원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이 원통이 있고 그 원통에 제가 이렇게 코일을 쫙쫙쫙쫙 감아놨어요. 이거 코일입니다. 코일. 코일이에요. 코일이고 여기 자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은 N극에서 S극으로 뭐가 나옵니까? 분명히 자기장이 나올 거예요. 자석이니까. 그럼 뒤쪽에 S극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N극에서 S극으로 이게 자석이 들어갈 텐데 일단 이 앞부분만 보면 이렇게 자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뭐 전원 연결 안 했습니다. 그냥 전선 감아 놓은 거예요. 원통에다가. 자, 이 자석을 가지고 이제 뭐 할 거냐면 왔다 갔다를 해볼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석을 여기 통 안에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이걸 엄청 빨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휴 힘드네요.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어때요? 들어갈 때 자석이 쫙 강해지고 빠질 때 자석이 쭉 하면서 약해지겠죠. 누구 입장에서? 이 원통 입장에서 이 친구가 들어올 때는 자석이 강하게 느껴질 것이고 이 친구가 빠져나갈 때는 자석이 빠져나가니까 자석이 약해지네 이렇게 느낄 거 아닙니까? 이 원통, 이 전선 자체가, 이 코일 자체가. 그럼 그때 일어나는 변화를 보자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쭉 집어넣었을 때의 상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자석은 쫙 들어가는 형태가 되죠. 이렇게 쫙 들어가는 형태. 자, 그럼 이 코일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코일은 변화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 가만히 있었는데 왜 외부에서 갑자기 자석이 들어오는 거야? 아, 자석 오지 마 하면서 정말 신기하게 반대 방향으로 뭘 만들어내는지 아세요? 반대 방향으로 자석을
만들어내요. 이게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저는 그냥 여기 이거 자석을 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처음부터 천천히 보면 집어넣었을 뿐인데 이 원통 입장에서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자석이 들어오냐? 나 반대 방향으로 자석 만들어낼 거야."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친구가 지금 자석을 만들어냈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코일에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전류가 흘러야 자석이 나온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앙펠의 오른손 법칙 했었잖아요. 그럼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다 이 방향으로 갔다가 이 방향으로 나오는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전류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양단에 기전력 이 L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도되는 기전력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저는 이거 집어넣었을 뿐인데 자속 나 변화 싫다고. 나 코일인데 나 변화 싫어해. 너 왜 자꾸 자속 들어와? 내가 반대 방향으로 자속을 만들어낼 거야.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류가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요. 자속이 그러니까 위쪽으로 가니까 우리 패러데이 배우기 전에 앙페르 배웠잖아요. 오른손 법칙. 내 손가락이 여기를 감싸지고 있죠? 그럼 엄지 어디예요? 위쪽이죠. 그래서 위쪽으로 자속을 만들어내고 전류가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형성이 되고 전이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자석 집어넣었을 뿐인데 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발전기의 기본적인 원리이고 그것을 수식적으로 나타내는 법칙이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제가 아니 지금 이거 자석 집어넣었다고요. 자, 아이고 이게 다 왔네요. 자, 자석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제는 자석을 뺄 겁니다. 즉 자석을 빼면 자속이 감소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쭉 뺐어요. 그럼 이 코일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느끼냐면 야 잠깐만. 야 자속 지금 들어와서 적응했는데 갑자기 왜 자속이 줄어들지? 왜냐면 코일 입장에선 얘가 빠지면 자속이 줄어드는 형태잖아요. 야 너 줄어들지 마. 줄어들지 마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이제는 이런 식으로 자속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엔 이쪽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쪽 방향. 즉 반대 방향으로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색깔을 좀 구분해 볼까요?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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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엄지 4개가 이쪽을 가리키고 그러면 다시 죄송합니다. 내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켜요? 이쪽을 가리키고 엄지가 그럼 아래를 향하니까 그래서 이 초록 색깔 자기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언제예요? 내가 자석을 넣었다가 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넣을 때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현상이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발전기의 원리고 전기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L에 대한 수식을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이 L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N 곱하기 dt분의 d 파이로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권수를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유도기전력 많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자속의 변화량, 요 d가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속의 변화량이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율이 여긴 분모에 있으니까 시간이 변화하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 L 값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패러데이 법칙 공식이 되는 거예요. 전자유도 법칙. 근데 이제 괜히 렌치의 법칙이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붙는 게 있거든요. 이거 마이너스 왜 붙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이거 지금 자속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자속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속을 만들어냈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만 보면 렌치의 법칙이 되는 것이고 이 마이너스를 보지 않고 그냥 크기 자체를 보게 되면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통틀어서 패러데이 렌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크기는 패러데이가 발견은 했지만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렌치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렌치의 법칙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통합적으로 패러데이 렌치의 법칙. 그다음 만약에 이 부호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묻는다면 렌치의 법칙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크기만 물어보면 그냥 패러데이 법칙이다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 마이너스가 보인다고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거 쭉 풀어서 보면 이렇게도 돼요. 이 식은 나중에 배우실 텐데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dt분의 di 시간의 변화량에다가 전류의 변화량을 이렇게 분모 형식으로 분자 형식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인덕턴스 L을 곱하면 유도 기전력의 식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은 이건 원리가 이렇고 우리가 가져갈 건 뭐예요?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겠죠. 그래서 이 내용만 우선적으로 암기해 주시고 원리는 이렇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0번입니다. 변압기 파트인데 이 자리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자, 마지막 10번 우리 유종의 미를 깔끔하게 한번 걷어 보겠습니다. 자, 변압기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사실은 변압기 공식 정확히 권수비 공식이죠. 그거 적고 끝내도 돼요. 하지만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전기를 이해하시는데 더 큰 시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변압기는 뭐예요? 전압을 변환한다 하여 변압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1차 측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을 2차 측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여기를 입력 측, 출력 측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변압기의 원리 뭡니까? 우리가 어떤 전압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전압이 변성될까?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 100 넣었어요. 여기 200 되면 이거는 승압 됐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아니라 내가 200을 넣었어요. 근데 100이 됐어요. 이거는 강압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전원을 인가할 거예요. V1, 1차 측에 전원을 인가했다 하여 V1이 되는 것이고 이때 전압을 인가했으니 전류 I1이 흘러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I1이 흘러 들어가면 전류의 방향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죠. 우리 앙페르 오른손 법칙 배웠죠. 4개의 손가락이 감싸지고 있고 전류의 방향이죠. 그럼 위쪽 엄지는 이곳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 네모는 뭐고 요 코일은 뭡니까? 말 그대로 얘는 전선이에요. 파란색은 전선이고 요 네모난 거 있죠, 여러분. 이거는 철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변압기가 간단합니다. 그냥 요 네모난 철판에다가 코일 감아놓은 게 변압기예요. 그래서 자, 철판이 하는 역할을 보면 자속이 발생하잖아요. 이 자속의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철판이. 그럼 이 자속들이 쭉쭉쭉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요 아래쪽으로 쇄교를 하겠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배운 내용 나와요.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이 나오죠. 지금 코일 가만히 있었죠. 우리 전원은 1차 측에 줬다고요. 근데 2차 측에서 지금 자속이 들어가고 있죠. 자, 이 코일 어때요? 아, 나 변화 싫어하는데 얘 갑자기 왜 자속이 들어오는 거야? 아,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자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내겠죠. 여러분, 앙페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위쪽 방향으로 지금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전류의 방향 어떻게 돼야 돼요? 바로 이렇게 나오는 쪽이 돼야 되죠. I2가 그래서 이렇게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오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야 위쪽으로 지금 자기장이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자기장, 이게 만들어진 자기장.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만들어진 거고 이 친구는 여기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여기에 우리는 전원을 1차 측에만 넣었어요. 근데 이 자속이라는 자기장이라는 친구 때문에 가만히 있던 코일이 야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갑자기 나 가만히 있었는데 뭔가 들어온다. 이거 억제해 하면서 일로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때 I2가 만들어지고 그 I2의 원천이 되는 V2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V1과 V2가 승합될지 강합될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바로 권수비 N 이렇게 N2 이런 친구들이 결정합니다. 여기 N2와 N1이 있죠. 여기에 1차 측에 감긴 코일의 권수 몇 바퀴 감았니? 그거예요. 그것을 N1이라고 하고 N2는 2차 측이 코일 얼마나 감았니가 N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율을 갖다가 승합을 할 수도 있고 강합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변압기의 원리는 이렇고 이렇고 우리는 이제 권수비 A라는 걸 볼 겁니다. N1과 N2가 얼마만큼의 비율을 가지고 있니? 이겁니다. 그래서 N2분의 N1 끝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변압기 문제 웬만한 거 다 풀 수 있어요. 원리에 비해서 상당히 공식이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파생시키면 V2분의 V1으로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I1분의 I2 문제에서 어떤 걸 줄지 몰라요. 이걸 이용해서 A 구하라고도 할 수가 있고 이거 이용해서 A 구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값들은 다 주어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확장해 보면 여기에도 임피던스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에다가 R2분의 R1 이거는 또 X 리액턴스 분의 다시 리액턴스 1 그 다음에 임피던스 2분의 임피던스 1 이런 식으로도 표현돼요. 여기서 말하는 2는 2차 측, 1은 1차 측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전부 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고 여긴 다 루트만 씌워주는 것이고 저항 관련된 친구들은 근데 전류는 1분의 2죠. 아, 전류만 1분의 2구나. 즉 1차분의 2차구나.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암기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변압기의 원리는 앙펠의 오른손 법칙과 패러데이 전자 유도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어낼 수가 있고, 그에 따른 공식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더라. 이 A는 권수비라고 하는데 N2분의 N1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드시 전기를 공부하면서 알아야 되는 전기 필수 공식 10가지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내용 중에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었을 거고, 헷갈리는 것들도 있었을 거고, 쉬웠던 것도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요, 내가 헷갈리고 모르는 것들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이 10가지 공식만 확실히 지금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앞으로의 공부가 정말 편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이해 안 가시면 영상 한 번만 더 돌려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신다면 영상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전기 공부를 조금이나마 더 즐겁게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기 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콘텐츠 계속해서 제작할 테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이었는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고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